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서울문화재단 지원 작고문인 스토리텔링. 오늘은 시조의 종장, 현대시조의 완성자로 평가받는 백수정환영 시인을 만납니다. 현대시 100년을 맞아 선정한 애송시 100편에 든 정환영 시인의 시조 조국은 1974년부터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기 시작한 유명한 작품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시조 조국을 교과서에서 처음 만났었는데요. 당시 국어 교과서에는 정인보, 이호우, 이병기, 이연상, 김상옥 시인 등의 시조 작품이 많이 실려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작품을 줄줄 외곤 했었지요. 저도 그때 배운 시조 실력으로 별도의 창작 수업을 받지 않고 시조를 창작하기 시작했고 신춘문예로 등단을 해 문단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조의 시자를 일반적인 시시자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조의 시자는 시시자가 아니라 떼시자이고 저는 음악의 리듬을 나타내는 고를 조자입니다. 시조가 시절 가조의 준말인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민족의 전통시 시조는 시이면서 동시에 노래가였습니다. 저는 시가 되기 이전의 소리로 고저장단이 조율된 소리를 말하는데 시조의 바탕이 노래요 조인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조는 우리말 고유의 조가 바탕이기 때문에 입으로 엎조리면 저절로 리듬이 생겨나 내면에 신명을 일으키고 저절로 음악이 됩니다. 정환영 시인의 시조 조국을 소리내어 읽어보면 이러한 조 리듬을 체감할 수가 있죠. 조국, 정환영. 행여나 다칠세라 너를 안고 줄고르면 떨리는 열 손가락 마디마디 애인 사랑 손닿자 애절히 우는 서러운 내 가얗고요. 둥기둥 줄이 울면 초가삼간 달이 뜨고 흐느껴 목매이면 꽃잎도 떨리는데 푸른 물 흐르는 정에 눈물 비친 흰 옷자락 통곡도 다 못하여 하늘은 멍들어도 피 맺힌 12줄은 굽이굽이 애정인데 청사나 왜 말이 없이 학처럼만 여의느냐. 196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정환영 시인의 시조 조국은 우리 시조가 현대시로 거듭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한국 문단에 일대 충격을 던진 명작이었습니다. 자유시를 능가하는 아름다운 우리 서정시에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는 이승원 교수의 평가는 그 표현과 의미가 부족할 정도였죠. 이 시조로 정환영 시인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대가의 반열에 우뚝 올랐으며 대붕의 풍모와 경지를 유감없이 펼쳐 보였습니다. 시조 조국은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가야금, 가약고의 애절한 가락을 통해 조국에 대한 사랑과 분단의 아픔을 통일의 결연한 의지로 그린 작품입니다. 조국을 가야금에 빗댄 배경을 시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죠. 나의 생애, 나의 발자취가 반백년 넘어 걸어온 생력에서 가장 곡진한 것, 가장 슬프고 가장 애달픈 것,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버릴래야 버려지지도 않는 것, 그리고 가장 보배로운 것들을 가약고에 그 흐느끼는 듯 호소하는 듯한 가락에서 늘 무시로 만나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들어보셔요. 가약고의 가락에는 우리 조국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 우리 눈물, 우리 강산, 우리의 흰 옷자락이 감겨 돌아갑니다. 이만하면 내가 왜 조국을 가약고에 견주어 시를 썼는지 그 연유를 알 것입니다. 가야감을 왜 가약고라고 했을까요? 글쎄요. 가야금으로는 그 무슨 원통한 듯한 가락으로 나타낼 수 없었기에 가약고로 한 것입니다. 이 작품을 살펴보면 시인은 첫 수에서 가야금을 안고 줄을 고릅니다. 조국인 가야금을 대하는 마음이 행여나 다칠세라 마디마디 애인 사랑 구절에 잘 나타나 있죠. 시조는 종장에 시의 깊은 의미가 담겨지는데 손닿자 애절히 우는 서러운 내 가약고인 것은 국토분단의 서러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둘째 수는 우리 민족의 을가한을 노래합니다. 가야금 소리에 화답하는 조홍이 절묘한 둥기둥 줄이 울면 초가삼간 달이 뜨고 흐느껴 목매이면 꽃잎도 떨리는 이 표현에서 조국에 대한 애정을 실감하게 됩니다. 시각과 청각이 어우러진 공감각은 시적 감정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종장 결구에 눈물 비친 흰 옷자락은 이 시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가야금 소리에 조응하는 자연과 조국이 흰 옷자락으로 상징되는 우리 민족으로 하나임을 확인시킵니다. 셋째 수는 통곡도 다 못하여 하늘이 멍드는 안타까운 현실에서도 조국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종장의 청사나 왜 말이 없이 학처럼만 여의느냐는 외침은 원망이 아니라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이요 애절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시조를 읽으면 가약고의 서러운 가락이 귀에 들리는 듯하고 한마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는 듯하고 한 마리 학의 고고한 성품을 가슴으로 마주하는 것 같은 환상에 젖게 됩니다. 정환영 시인의 시조는 이렇게 우리 민족의 성정과 혼이 배인 장중한 의조의 감칠맛 나는 내재율, 참신한 비유와 표현으로 1960, 70년대 소위 백수풍 시조의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쉽게 읽히면서도 우리 민족의 정안과 사유세계를 정령의 신명 넘치는 가락으로 담아낸 시조다운 시조에 다들 매료되었던 것이죠. 시집을 출간하는 시인들은 정환영 시인에게 서문을 받기 위해 몇 달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시인은 1960년 국제신보 신춘문예에 동시 해바라기가 당선되고 196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조 조국이 당선되어 41세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등단을 했지만 등단과 함께 대가로 대접받으며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문학적 권위를 누렸습니다. 2004년 알토란 북스에서 제가 편집해드린 백수 서간집 기러기 엽신에는 당시 문인들과 나눈 재밌는 사연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한 시대의 문학적 성과로 평가받는 대표작 조국은 이렇게 조국이라는 관념적인 대상을 애절한 가야금에 비유하여 조국애를 감성적으로 표현해낸 작품으로 누구도 흉내를 내기 어려운 독보적인 시세계를 보여줍니다. 정환영 시인의 대표작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낭송시조로 특히 인기가 높은 작품은 고향생각입니다. 고향생각, 정환영.
쓰러남이 매운 울음이 다 흘러간 극락산 위, 내 고향 하늘빛은 열무김치 서러운 맛, 지금도 등 뒤에 걸려 사위일 줄을 모르네. 동구밭 키큰 장성 십리벌을 다스리고 푸수풀 깊은 고래 시절 이전 물레방아, 추풍령 드리운 낙조에 한 폭 그림이던 곳, 소녀는 불빛을 끌고 세월 속에 가끔만은 버들피리 언덕 위에 두고 온 마음 하나, 올해도 차마 못 잊어 봄을 울고 갔더란다. 오솔길 갑사댕기 서러워도 다른 떠네, 꽃가마 울고 넘는 선앙당 제철이면 생각다 못해 물이 들던 도라지꽃, 가난도 길이 들면 양처럼 어질더라. 어머님 곱게 나순 물레줄에 피가 감겨 청산 속 감감이 묻혀 등불처럼 가신 사랑, 뿌리고 거두어도 가시지 않는 억만실험, 고래등 같은 집도 다락 같은 소도 없이 아버님 탄식을 위해 먼 들녘은 비었더라. 빙그르 돌고 보면 인생은 해적목마, 한 목청 뻐꾸기에 고개 돌린 왜 사슴아, 내 죽어 내 묻힐 땅이 구름밖에 저문다. 고향에 대한 이미지나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민족 구성원들에게 고향은 아름답지만 고달픈 삶으로 민족적 한이 서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정환영 시인은 그 고향의 하늘빛을 열무김치 서러운 맛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늘빛이 열무김치 서러운 맛이라니, 시각을 후각으로 이미지화한 것인데 기막힌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큼한 열무김치를 보리밥에 비벼 먹거나 국수에 말아 먹던 지난날의 추억이 입에 군침을 돌게 합니다. 우리 민족特유의 서러운 한의 정서를 이 이상으로 성화시킨 절창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가난한 시절로의 기양의 정서가 듬뿍 담긴 이 시조는 낭송을 하게 되면 더욱 그 정서가 절절하게 살아납니다. 떠나온 고향이 그립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나는 외로운 시간에 이 시조를 읊조리면 특별한 위안을 맛보게 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초봄 정환영, 내가 입김을 불어 유리창을 닦아내면 새 한 마리 날아가며 하늘을 닦아낸다. 내일은 목련꽃 찾아와 구름빛도 닦으리. 정환영 시인의 시조는 천부적이라 할 수밖에 없는 수사와 우주적 상상력을 자랑한다고 문태준 시인은 말했습니다. 위 시조 초봄이 바로 그런 작품이라 할 수 있죠. 이 시조는 제가 하늘째 아리랑 시조 문학관을 건립하면서 박재삼 시인의 시조 무심과 함께 스승으로 모신 세 분의 작품을 돌에다 새겼는데요. 읽을수록 몸과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작품입니다. 이 시를 해설하면서 이문재 시인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벽이라기보다 유리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리가 있다. 유리를 자주 닦지 않으면 앞을 가로막는 진짜 벽이 된다. 먼지 낀 유리창을 닦지 않는 것은 타자를 거부하는 자폐증과 다름없다.
호호 입김을 불어 유리창을 닦자. 아니 안경알부터 닦자. 마음의 창인 두 눈부터 씻자. 그래야 내가 보이고 내가 보인다. 그래야 문 밖에 와 있는 저 봄이 진짜 봄이 된다. 환한 새 봄이 된다. 정환영 시인은 동시조를 특히 많이 쓰셨습니다. 시인은 1979년 첫 동시조집 꽃가지를 흔들듯이를 출간했는데요. 나이로 보면 환갑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 뒤인 1998년 팔순되던 해 두 번째 동시조집 엄마 목소리를 출간합니다. 엄마 목소리 정환영. 보리밭 건너오는 봄바람이 더 환하냐. 징금다리 건너오는 시냇물이 더 환하냐. 아니다 엄마 목소리가 더 환하다. 혼자 핀 살구나무 꽃그늘이 더 환하냐. 눈 감고도 찾아드는 골목길이 더 환하냐. 아니다 엄마 그 목소리 더 환하다. 시조 엄마 목소리는 동요로 만들어 여름 신학교 때 공연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88세 되던 해인 2005년 또 한 권의 동시조집을 출간했는데 가랑비 가랑가랑 가랑파 가랑가랑이 그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이 한갑대 동시조집의 출간은 마무리가 아니라 본격적인 동시조 창작의 서곡이었던 것입니다. 정환영 시인의 네 번째 동시조집 사비약 눈을 도서출판 문학동네에서 출간할 때는 제가 춤추는 언어 흥겨운 우리말의 율동이라는 제목으로 발문 해설을 썼었는데요. 한 편이 쉽게 읽히면서도 결코 가볍지 않는 시적 무게를 지닌 동시조라고 하겠습니다. 꿈을 꾸나 봐요. 정환영. 내가 사는 석촌호수 밤이 자꾸 깊어가면 불빛도 물속에 들어가 잠자리를 본답니다. 가끔은 흔들립니다. 아마 꿈을 꾸나 봐요. 이 작품은 제가 시조 창작 강의를 할 때 자주 인용하는 작품입니다. 같은 장면, 같은 대상을 보지만 호수에 비친 불빛들이 물속에 들어가 잠자리를 본다고 하는 발견을 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불빛이 물결에 흔들리는 것을 시인은 불빛이 물속 잠자리에 들어 꿈을 꾸는 것이라고 한 상상적 해석은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83년 초등국어 5학년 1학기 교과서에 실렸던 분인의 살구나무는 시인의 대표적인 동시조입니다. 분인의 살구나무, 정환영. 동네에서 제일 작은 집, 분인의 오막살이. 동네에서 제일 큰 나무, 분인의 살구나무. 밤사이 활짝 펴올라 대걸보다 덩그렇다. 이 시조가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동네에서 제일 작은 집인 분인의 오막살이가 한 그루 살구나무가 꽃을 활짝 피우면서 동네에서 제일 큰 대궐 같은 집이 된다는 시적인 전환입니다. 보잘것없는 분인의 집을 대궐로 변모하게 하는 살구나무라는 대상을 찾아낸 시적 발견은 보통의 시안으로는 닿기 어려운 경지라고 할 수 있죠.
교과서에 수록되는 시조가 갈수록 줄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2011년 개정된 초등학교 국어 5학년 1학기 읽기 교과서에는 정환영 시인의 시조 풀잎과 바람과 함께 제 졸작 동시조 비오는 날이 수록되어 저로서는 무척이나 영광스러웠습니다. 비오는 날 권갑하 하루 종일 내리는 비 창가를 맴돈다. 친구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지웠다 다시 그려보는 친구 얼굴, 내 얼굴. 정환영 시인의 시조 세계에 대해 박경룡은 시조의 순교자란 의미를 부여했고, 박재삼 시인은 시조의 종장이라 칭송했습니다. 시조 시인이셨던 무산 조연 스님은 선생의 삶도 생애도 민족도 조국도 시조라고 말했습니다. 가람 이병기와 노산 이현상이 근대 시조에 초석을 놓았다면 초정 김상옥과 이호은은 기둥을 세웠고 백수 정환영은 현대 시조라는 집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환영 시인을 현대 시조의 완성자라고 표현합니다. 편편히 명편일 뿐만 아니라 생을 마칠 때까지 오로지 시조만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셨던 대시인이셨죠. 백두보다 높고 저 태백보다 광대한 시조에 높은 봉우리와 산맥을 이루셨으며 한국 문학사에 유장하게 흐르는 대장강의 시조문학 경지를 펴주신 백수 선생님. 정환영 시인이 2016년 향년 98세로 타계하셨을 때 한국시조신입회 문의장에서 저는 이렇게 고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요. 시조 한 수에 담지 못할 세계가 없다. 시조는 우리 목으로 빚어 올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그릇이다. 시는 무력한 것, 부드러움이요. 봄비에 우주가 풀리듯 시는 타이름이며 자주 갈 줄 아는 여유요, 치유이다. 족보는 안 갖고 다녀도 퇴고할 작품은 갖고 다닌다. 시인은 또 시조는 경문이다. 우리는 좋은 종교를 가졌다고 하시면서 내가 제일이라고 오기 부리지 말고 평상심으로 시조를 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 자고 우면하지 말고 시조에 왔으면 시조에 헌신하고 기여하고 그 하늘 아래 살다가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죠. 평소 들려주신 금쪽 같은 말씀들이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부자상 정환영 사흘 와 계시다가 말없이 돌아가시는 아버님 모시 두루막 빛바랜 흰 자락이 웬일로 제 가슴 속에 눈물로만 스밉니까? 어스름 짙어오는 아버님 여일 위에 꽃으로 비춰드릴 제 마음 없사오매 생각은 무지개 되어 고향길을 덮습니다. 손 내밀면 잡혀질 듯한 어릴 제 시절이었는데 할아버님 닮아가는 아버님의 모습 뒤에 저 또한 그날 그때의 아버님을 담습니다. 1969년 발간된 첫 시집 최춘보에 실린 시조 부자상은 1984년부터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작품입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자신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핏줄로 뜨겁게 이어지는 숙명적인 우리네 삶의 내력을 이 시조는 애틋한 정서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흘 와 계시다가 말없이 돌아가신다는 처수의 초장은 고향을 떠나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현대의 장년층들에게는 다 못한 불효에 절로 눈물이 솟구치는 깊은 공감의 아픈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시는 많지만 아버지에 대한 정을 그린 시는 그리 많지 않기에 정환영 시인의 시조 부자상은 우리에게 더욱 소중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시인은 삼장사음보가 핵심인 시조의 보법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지킨 시인이셨는데요. 그런 시조의 정형성을 지키면서도 자유시를 능가하는 서정시의 세계를 자유자재로 열어나간 분이 바로 백수정환영 시인입니다. 산문집 백수상고에서 시인은 5가지의 시조의 보법을 강조했는데요. 그 첫째가 정형을 지킬 것, 둘째는 가락을 살릴 것, 셋째는 쉽게 쓸 것, 넷째는 금맥에 닿을 것, 즉 희노애락 그 어딘가에 뿌리가 닿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5째는 시의 격조를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초장에서 중장으로 유장하게 흘리되 종장에서는 굽이 틀어야 하며 시조 3장에서 적어도 한 장은 매듭을 짓고 한 장은 강물이 바다에 흘러들어가듯 시원하게 풀어져야 한다는 유곡절해의 기법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시인은 또 시조의 종장엔 경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한 수 한 수에는 수마다 시정신의 뿌리가 그 경이라는 것에 닿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1981년 4월 4일자 중앙일보 지상강좌에서는 시가 왜 꼭 난해해야 하는가? 왜 꼭 많은 어휘가 동원되고 엇박질러야 하는가? 시조는 국민시요 국민시가다. 봄비에 옷이 젖듯 그렇게 읽는 이의 가슴에 타이르듯 젖어들게만 하면 된다. 말은 짧게 하고 뜻은 길게 하면 된다면서 말은 짧게 뜻은 길게 종장 뒤에 여운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알몸으로 아뢰나니 정환영. 양재동 가는 길에 한 500년 늙은 고목, 빈 하늘 짚고 서서 알몸으로 아뢰나니 사풍도 어깨에 걸면 가사 아니오리까. 사풍도 어깨에 걸치면 가사 아니겠냐는 시조 알몸으로 아뢰나니의 종장은 그러한 경의 경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김용직 전 서울대 교수는 이를 일러 우리가 말하는 새롭게 보고 느끼기와 그 형상화란 이런 차원의 것을 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직지사 입구와 김천시 남산공원 등 여러 곳에 정환영 시인을 기리는 시비가 세워졌고, 제가 2003년 직지사에서 여름시인학교를 개설해 2005년부터 전국 백수 정환영 시조 100일장을 시작한 것이 오늘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 그때 초석을 놓은 백수문학관이 김천시 공립으로 2008년 직지사 앞에 건립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탄생 100주년이 되던 해인 2019년에는 제가 대표작 100편을 선정해 영어와 일어 중국어로 번역한 시조집 엄마 목소리를 발간해 세종학당과 국제팬 등
전 세계에 보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환영 시인은 시조는 우리의 맥박이고 내재율이고 표정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민족 정신과 연결지어 시조 사랑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시조는 한국의 표정입니다. 한국 문학에서 시조를 빼내버리면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시를 쓰고 소설을 쓴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됐나요? 100여 년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러나 시조는 향가의 뿌리를 두고 있어 130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 가요를 거쳐 그릇이 완성되었는데 중요한 건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모든 유인 문화를 소화해서 하나의 합일로 빗방울에 돌이 패이듯이 시조라는 그릇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시조는 우리의 맥박이고 내재율이고 표정인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은 1860년에 명치 유신을 했어요. 당시 일본에도 서구 문명이 해일로 덮쳤어요. 당시 각계에서 선구자들이 등장했는데 그때 마사오코 시키라는 가인이 있었어요. 그는 정치, 경제, 학문만으로는 이 거센 외풍에서 우리 일본을 구출할 수가 없다. 서구 선진 문명이 들어오면 정치,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일본이라는 것은 다 침몰하고 만다면서 시의 도반들로 구인회를 만들어 일본시 하이쿠 백구짓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뒤 명치유신 100주년 되던 해에 일본의 평자들이 오늘의 일본을 일으킨 가장 위대한 사람을 뽑았는데 어느 경제인, 정치인, 학자보다 이 마사오카 시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줬어요. 오늘의 일본을 일으킨 사람은 정치인도 경제인도 아닌 바로 이 마사오카 시키가 일본을 살렸다는 평가였지요. 아직까지 건가파티브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